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서울시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왜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오르지 않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과 전망을 해 드릴 때는 이렇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장을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죠. 물론 저의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소신대로 시장을 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희망을 말씀드리려 하지 않아요. 혹여나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른다고 말해달라.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진다고 말해달라.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제 이 분석은 적합한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당위적인 것, 정책적으로 당위적인 것,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집값이 높은 것보다는 싼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희망을 말씀드리거나 당위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분석해서 향후 집값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런 시장을 분석해 드리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경제의 한 변수에 해당됩니다. 경제의 일부가 자산 시장이고 자산 시장의 또 극히 일부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도 여러 개의 톱니바퀴로 굴러가는 게 경제라고 한다면 하나의 톱니바퀴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경기가 좋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가? 아닙니다. 경기가 나쁘다. 부동산 경기가 나쁠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성장률과 이런 규모 면에서 GDP 규모가 커지는 확장적인 경제 국면과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경제는 규모고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혹은 그 밖에 나머지 시장은 가격을 논하고자 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 저성장이 지속된다. 그러면 집값도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명확히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뜨겁게 달궜던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통상 저는 그렇게 규명하고 싶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매일경제신문사는 또 조중동과 함께 매경, 한경 이런 주요 주간지나 경제지는 그래도 좀 보수적인 색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근데 집값 잡는다며 정권 잡았는데 그죠? 집값 너무나 높아진 집값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집값 내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집값 안정 반드시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문정부 당시의 최고점을 이미 돌파한 서초도 있고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기사죠.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해서 신뢰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동구는 전고점의 99.4%까지, 송파구는 전고점의 98%까지 이미 회복됐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의 80%대로 회복세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6월 신고가 거래가 122건에 달했고 고급 신축 갈아타기 수요가 몰려 있고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상승세에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몇 가지 기사들을 먼저 공유해드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저의 전망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저의 전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들어서 7천여 건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한다.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언론 보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 전세 가격은 0.18% 상승했는데 지난주보다죠. 근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0.3% 상승했다. 뭐 기존에 비하면 그 상승 흐름도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만 전국 매매 가격은 물론 플러스로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0.05%로 뭐 그렇게 상승세가 미진한데 이 전국 값에는 서울 값을 포함한 평균 값이니까 서울 값을 제외한 상승 흐름을 그린다면 전국 값은 아직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뚜렷하게 상승했다라고 판단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서울만 유독 집값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기사들을 몇 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 추이를 보면 강남 3구 같은 경우 21년 기준보다 오히려 상회에서 전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는 이쪽 일대의 지역은 아직 전고점까지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전고점의 뭐 90% 정도, 95% 가까이 지금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다른 지역 서남권 같은 경우도 21년 기준의 전고점보다도 오히려 올라가 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높게 상승하고 있다. 정말 이런 것이 불장 조짐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고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만여 가구를 분양하겠다. 올 하반기에 그린벨트 풀어서 수도권에 2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이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갈 수 있겠구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국면에서는 수요가 더 강하니까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 그러면 만약에 몇몇 건설사들이 이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럼 이제 인허가를 받고 나면 당연히 그로부터 분양 공급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3년입니다. 2, 3년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런 상승세의 흐름을 보고 이걸 안정화하겠다. 이러다가 정말 대세 상승하는 거 아닌가, 구조적 상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이 국민의 어떤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바로잡겠다 하면서 공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공급 대책은 지금 24년, 25년, 26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요인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정화 대책인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듭니다. 그밖에 여러 지적할 만한 사항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고서 여러분께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24년 하반기나 25년을 전망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은 제 즉시 분석 시간이니까 이런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나머지 시장은 왜 이럴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그런 별도의 즉시 분석 시간인 것이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망해 달라 이렇게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그러신 분께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좀 더 키우면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 전망 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부분 영상을 통해서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클로즈업이죠.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여러 개 시리즈가 있다면 경익남 시그니처가 있고 즉시 분석이 있고 클로즈업이 있고 경익남과 토론합시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 바로 그 클로즈업에 올라가 있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은 말 그대로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나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게 사실은 뭐 여러 번 뭐 제 유튜브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잘 팔로우하고 있으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혹여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1년 전에 냈던 24년 경제전망서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내는 이 전망서에는 부동산 섹션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트렌드와 한국 경제 트렌드가 있고 한국 경제 트렌드 안에 부동산 시장 트렌드로서 24년 부동산은 이럴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발표하는 섹션입니다. 7번째 트렌드 섹션이죠. 여기에 24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대칭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전국값이 만약에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24년 상반기까지는 하향 안정화되다가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화라는 것이 전개돼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의 흐름은 나타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들 때문에라고 설명을 해놨었겠죠. 그래서 이 설명의 기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비대칭화 같은 개념이죠. 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배경으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거래 현황을 보시면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년이 초록색입니다. 23년이 하늘색이에요. 그러면 22년 5월까지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었다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2년 6월부터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3년 거래량도 줄어든 채로 움직이다가 24년 들어서 거래량이 나름 늘어나고 있는데 22년 5월 이상 수준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은 어쨌든 22년 6월 이래로 최고치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확실히 거래가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22년 어느 때보다도 거래량이 많아요. 23년의 어느 때보다도 거래량이 많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거래량 빨간색이 22년, 23년 그리고 24년 5월까지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5년 평균치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기사는 다른 부동산 정보 광장 좀 실시간으로 부동산 데이터를 추계하는 전망치인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거래량 통계는 5월까지밖에 없습니다. 6월 통계는 7월 말에 발표됩니다. 그 값은 5월 거래량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략 한 9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그렇게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만큼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공급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8천 건에 달하는 9천 건에 달하는 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주택 매매 거래가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조금 활발한 기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향후 주택 공급 전망을 할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인허가가 시초예요. 건설사들이 먼저 인허가를 받아요. 인허가를 받고 착공 들어가고 준공 착공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분양 공급으로 이어지는데 인허가 받는 것이 언제 인허가를 많이 받아요? 23년 인허가, 24년 인허가, 23년보다 24년 인허가가 줄어들죠. 제가 이 부분 좀 강조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항상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가격도 항상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런 사이클을 그리는 배경이 뭘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공급 사이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잠깐 한번 여러분 중요한 관점이 다른 거를 제외하고 공급 사이드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2020년, 21년 부동산 경기가 좋았죠.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20년, 21년에 건설사들이 어떻습니까? 대출 이만큼 끼어다가 집 짓기에 나서죠. 그러니까 20년, 21년에 인허가 건수가 늘어요. 근데 22년, 23년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가 오죠. 근데 정작 23년, 24년에는 공급량이 20년, 21년에 인허가 받았던 물량이 22년 중반 이후부터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받았던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인허가를 많이 받다 보니 그 이후 2, 3년 후에 공급 분양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공급 사이드 관점에서 매수세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가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경제가 안 좋았을 때 부동산 시장은 상승했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서 상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니까 인허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가 그거보다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수축되죠. 그리고 그때 공급이 늘어나죠. 이게 사이클을 그리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겠습니다만 공급 사이드라는 아파트 건설사들의 공급자적 관점에서의 사이클을 그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 계속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인허가 받는 것이고, 지금 반대로 22년, 23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꺼지니까 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인허가를 22년 중반부터 안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 2년에서 3년 동안 22년 중반이니까 24년 중반부터 25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인허가 건수를 보시면 5년간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요. 24년에. 그리고 23년 공급치도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12월 원래 인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그래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 흐름이 23년의 흐름보다 낮은 채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22년보다 23년이 덜하고 23년보다 24년이 덜하니까 결과적으로 향후에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에 우리는 놓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다고 발표했던 장관 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공급 계획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엇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시장에 맞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공급 전망이 이래요. 그 향후 공급 전망을 더 해본다면 지난 5월 누계죠. 그러니까 연간 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23년이 6만 6천 호 인허가를 받았는데 24년은 5만 호예요. 지방 같은 경우도 23년은 10만 호 인허가를 받았는데 24년 들어 물론 23년 인허가량도 적은 편이에요. 22년부터 적어졌거든요.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는구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구나.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공급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자적 관점에서는 점점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경제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향후 공급 전망이 이렇게 부진하는 공급 부족의 형태로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공급 전망까지 갔고요. 이제 심리적인 변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을 봐야 돼요. 수요 측면을 보려면 매수자의 심리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주택을 거래하는 매수자, 잠재적 매수자들 포함해서 말이죠. 매수자의 심리는 구매 의사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구매 여력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구매 의사가 있다고 무조건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구매 여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 여력이 있다고 해서 구매 의사가 0이면 0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곱해지는 거예요.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이 곱해지는 관계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에요. 저의 전망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 심리예요.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 집값이 훨씬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비중은 2020년 팬데믹 때 정점을 기준으로 서울 정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0 후반대까지 기록했는데 지금 120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집값은 상승할 거야.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구매 의사로 가는 거예요. 또 이런 매수 심리가 발동하는 그 배경은 주택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니 구매 여력도 생기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구매 여력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구매 여력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의 상당 비중이 금리예요. 또 역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매 의사가 발동하고 구매 여력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 조금 이따 금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구조 속에서 서울 집값이 상승하네 이렇게 생각되면 어떤 현상이 일죠? 포모 현상이 항상 일어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소위 우리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 나만 집을 못 가져서 나만 벼락거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우리 영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한국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이 패닉 바잉이 한국어로 그대로 바꾸면 사실 사재기라는 개념인데 조금 다르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미리 사야지 하는 게 패닉 바잉이거든요. 사재기. 코로나19 때도 사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조금 개념은 다른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라도 사야 돼 하는 움직임까지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가 더 강하게 상승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심리의 변화를 보면 유독 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 물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웃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나홀로 주택 매수 심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방이나 혹은 서울에 있는 매수자들도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현재의 주택 정책 중에 이 조세 정책 때문에도 그렇겠죠. 다주택자인 게 유리한 시대가 아니죠. 조세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이기보다는 1주택자인 게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나를 1주택자로 만들어야지 5억짜리 2개 있는 것보다 10억짜리 하나 있는 게 훨씬 유리해 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지방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신축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맞물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신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축을 선호하냐 신축을 선호하냐, 신축을 선호해요.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구축보다 돈을 더 주고라도 살 의사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축은 최근 지어진 집은 이미 올라간 시멘트 값, 이미 올라간 철근 값, 이미 올라간 인건비가 반영된, 그 비용이 반영된 집값이겠죠. 그러니까 신축을 선호하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집을 선호하다 보니 구축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신축을 거주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주요 서울의 신축을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비수도권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한 채를 보유하는 게 낫겠다, 서울에 있는 신축 하나를 보유하는 게 낫겠다 하는 움직임이 양극화로 가져가게 만드는 또 다른 변수가 됩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나머지 대체재 성격의 구축들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양극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게 비대칭화라는 거예요. 신축과 구축 간에, 서울과 비서울 간에 비대칭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대칭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또 아파트와 빌라, 빌라에 있어서의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 현상, 그리고 신축 선호 현상이 아파트와 빌라 가격의 또 비대칭화, 이런 것들을 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극화의 배경이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중금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는데, 기준금리가, 근데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죠. 시중금리 먼저 떨어집니다. 코픽스 추이를 보면 단기 코픽스 추이도 먼저 떨어지죠. 근데 이 코픽스가 정점을 찍었었던, 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었었던 22년 10월 말 11월, 그때가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컸던 시점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와 아파트 가격 등락률과 그 밖에 여러 지표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는데, 저는 부동산을 전망할 때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종속 변수예요. 제가 전망하고자 하는 그 전망치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전망치가 2주 전에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반기까지는 약보합의 그림을 그리다가 하반기에 강보합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하반기 들어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근데 반등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서초구, 서울의 주요 지역들과 또 경기 주요 지역들은 금주 상승하는 지역인데, 금주 동안 부산 중구, 동구, 동두천, 뭐 구미, 세종, 뭐 대전 이런 지역들은 가장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비대칭화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24년 5월이 저점이었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세 개구, 광북구,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강서구 네 개구를 제외하면 플러스로 반등한 거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다라는 표시까지 있어요. 이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 실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지만, 이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이 추세선을 그려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소비자의 심리, 주택 구매 심리가 서울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 흐름을 시장에서는 심리를 생각하고,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가격은 상승세가 미진한 이런 비대칭화의 흐름을 그릴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이제 PC 데이터가 나왔죠.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양극화 문제는 진단을 마무리하고 PC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은 앞에 보여드렸던 클로즈업 영상, 클로즈업 시리즈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